네, 안녕하십니까. SK 주식회사 이기아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정부 주도의 그 파스타도 관련된 교육을 좀 받았고요. 그럼 파스타로 직접 그 프로젝트나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다른 분들이 많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클라우드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클라우드에게는 그런 모델들, 개발하는 모델들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런 아키텍처나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할때 마이크로 서비스나 그런 걸 할 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시연 부분인데, 시연은 이제 환경상 제가 직접 원래 시연을 좀 하려고 했는데 환경상 그게 안 돼서 그냥 화면으로 대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전장구 표준 프레임워크의 구축 및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사내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최근에 한 4회 정도 하고 했고, 지금 한 번 더 해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최근에 좀 많이 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파스타나 그런 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스타나 그걸로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요즘 클라우드가 딱 대세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여기저기 막 다 클라우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AWS, 애저, 아마존 뭐 그런 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즉 그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해서 뭐 계산을 한다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얼마 시간 쓴 만큼 과금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는 그 서비스 전망을 보게 되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스, 파스, 이아스,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메일이나 뭐 오피스 365, 카카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냥 서비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스라고 볼 수 있는데,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위에서 뭐 개발 환경이라든가 뭐 자바 등등 여러 가지의 뭐 DB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에서 바로 뭐 클릭만 하면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그 클라우드 위에서 최적화된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아스, 아이아스 이렇게 부르고도 있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자원들, 그 OS 자원들 자체를 그 클라우드 위에다 바로 올려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AWS, 그다음에 뭐 애저 여러 가지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벤더 그들이 그 파스나 이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매출 전망도 그렇고 국내의 사용 전망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개발 모델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대부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보안이 정말 중요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 전산실에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다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그런 이렇게 직접 내가 갖고 있는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내 보유 전산실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내가 그 공공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게 그런 사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가 좀 상당히 그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좀 고가의 비싼 라이센스를 책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서 그냥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내가 클라우드를 직접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문제,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 비용이 싸다 생각하시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뭐 말씀을 드리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선택하지 않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장비가 있겠죠. 하드웨어 장비에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올려서 쓰는데 내가 원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어디다 배포될지를 정확하게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그 하드웨어 장비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할 때 내가 A라는 하드웨어 장비에 배포할지 B라는 하드웨어 장비에 배포할지는 그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가 선택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나 그거는 이제 보안 장비나 그런 걸로 클라우드 업체가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이슈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돼. 이건 정말 중요한 데이터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로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그 클라우드를 쓸 때 이 데이터를 내가 소중히 정말 보호해야 돼. 정말 이건 절대로 뭐 밖에 보내면 안 돼. 그런 경우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는 이제 과금 같은 경우에 트래픽에 따라서 과금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는 정말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돼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런 서비스만 내 전산실에 내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나머지의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그런 방식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과 클라우드 베이스가 되는 개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MSA 아키텍처를 준수해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쪼개고 앱을 많이 배포하고 뭐 그 다음에 그걸 뭐 프로비저닝해서 여러 개 앱을 늘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모놀리스라고 하면 기존 한 통으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장점을 많이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모놀리스, 기존에 있던 그런 에지지 레거시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재개발을 다 하려면 이제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모놀리스로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그냥 클라우드에 올려서 좀 더 원활하게 서비스하고 싶다 할 땐 클라우드 베이스 개발해가지고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IaaS 방식으로 그냥 VM의 버추얼 머신이라는 그런 VM 내가 즉 OS 같은 경우나 그런 하드웨어 방식 자체를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그냥 동일하게 내가 쓰고 있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거기다가 뭐 와스도 설치하고 웹서버 설치하고 내 어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놀리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뒤에 장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레거시 방식 즉 모놀리틱 방식은 장점은 개발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개발이 되게 간단하고요. 배포도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배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도 간단하고 배포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편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편 확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로드 발란싱 장비 하나 두고 똑같은 앱을 여러 개 분배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왔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모놀리스는 크기가 작거나 복잡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놀리스의 단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고 시스템 자체가 너무 커지면
일단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과 굉장히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개발자가 예를 들어 새로운 개발자 운영자가 투입됐을 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이나 그런 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로직이나 그런 걸 개발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 커진 시스템 자체를 컴파일하고 배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한쪽 부분만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확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 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큰 통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나 그것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뭐 새로운 기술 채택의 어려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약간 폴리글랏이라는 그런 방식하고도 좀 같은 일맥상통하는 방식인데,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원하는 아키텍처, 즉 원하는 기술을 써서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해도 한계잖아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개발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이냐? 일단은 서비스가 좀 굉장히 크고 복잡한 방식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잘게 쪼개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어카운트 서비스, 뭐 쇼핑 서비스 여러 개 서비스 나누고 DB도 나누고 이렇게 짧게 나눠보면 아까 전에 단점이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업무 로직을 되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 놓게 되면 이게 조금 단계가 부분 자체가 되게 서비스가 되게 적게 나뉘으니까 서비스 자체가 이해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운영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구매 시스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한 10년 정도 돼서 제가 어떤 그 결제 관련된 프로세서를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모노리틱으로 돼 있었고요. 결제 관련된 부분이 한 세 군데 나눠져 있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세 군데 다 수정했어야 되는데 한 제가 두 군데만 수정하고 한 군데 수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몰랐었기 때문에,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보니까 여기는 이상해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정할 그 개발자나 운영자 분들이 그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면 결제 관련된 부분을 한쪽 서비스로 몰아놓으면 거기 있는 내용만 다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향상된 장애 격리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 결제 서비스가 장애가 났어. 그래서 결제 서비스가 안 돼.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만 안 되지 다른 서비스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한 통으로 됐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에 이상이 생겨서 장애가 발생되면 전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술 선택의 유연성이 됐는데, 아까 전에 그 모노리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결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써야 돼. 그래서 뭐 PHP라든가 자바 말고 다른 언어로 개발했다. 뭐 고라든가 그런 언어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뭐 JPA나 하이버네이트 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개발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단점도 있겠죠.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비스 자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분산된 것끼리 네트워크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기술 스택에서 더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배포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데, 이거는 여러 번 배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배포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그 자동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릭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만 하면 자동화 배포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자동화시켜 놓는 것이 다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메모리 소요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도 OS에서 하나만 관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에서 하나의 메모리만 관리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가 여러 개 돼 있던 건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곧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로 다 메모리를 소유하고 CPU나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받는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래픽 얼마나 소요되느냐 비용을 받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몇 코어에 몇 메가 몇 기가 몇 코어의 CPU와 메모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금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만큼 낼 수는 있지만 이런 CPU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내가 뭐 10코어에 뭐 200, 뭐 100기가를 선택하겠다. 그럼 그 요금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놀리틱보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메모리나 코어가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모놀리틱이냐 마이크로 서비스냐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릴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모놀리틱 아키텍처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장점이 여기 보시면 소규모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지만 모놀리틱 아키텍처, 모놀리틱 그 예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만 만들어 간단하게 만들어 배포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다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약간 좀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모놀리틱보다는. 그리고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또 시스템이 하나니까 배포도 쉽고 테스트하기도 좀 편리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테스트나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여기 보시면 각 팀의 어플리케이션 각 아이템을 담당한다. 시간의 디나믹에 따라 여러 개발팀이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 경험상 봤을 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데브옵스 얘기도 나오고 MS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이 이렇게 여러 개의 팀을 나눠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서비스 하나에 이 시스템 하나에 여러 개 서비스가 생기고 여러 개 서비스에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씩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다 구현하려면 모놀리틱으로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려면 그럼 우리는 시스템을 나눠야지. 그럴 때 좀 더 편리하게 돼 있는데 제 경험상 보면 한 시스템의 개발자나 운영자분들이 많아야 개발할 때는 좀 많을 수 있지만 운영한 분들이 정말 커도 많으면 5명, 6명 적은 시스템들은 1명, 2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I나 SM 이런 프로젝트 할 때 보시면 크게 맞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기업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서비스 해주는 그런 기업들 그런 배달 서비스 해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서비스에 여러 개의 개발팀들이 있고 그 개발팀을 나눠서 쓸 때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많이 몇 번 제 개인적으로 해봤었는데 이런 이런 여러 개 나눠서 피자 한 판에 사람들 나눠가지고 사람들 배포해야 되고 그런 거에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장점보다는 다른 장점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로 가는 거지. 여기 나온 단점처럼 여러 개 팀이 나눠져서 그 팀이 하이 서비스를 나누고 팀 간에 상호 의견을 하고 그런 거에서 의견 소통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랑 클라우드랑 접목돼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초에 서너 번씩 배포하고 넷플릭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넷플릭스가 우리는 1초에 몇 번씩 배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모놀리틱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 경험을 봤을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 무중단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잡아서 배포를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 이 중요 배포나 그런 거는 또 모르겠 그 영향도가 큰 거는 좀 이게 시간을 나눠서 해야겠지만 대부분 일가 중에 다 배포를 합니다. 일가 중에 배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요소지 않을까. 그 얘기는 즉 서비스 품질을 계속 높일 수 있다. 배포를 많이 해서 내가 새로운 추가 서비스를 내고 내 에러를 잡고 오류를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배포를 해야 서비스 품질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첩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혁신성 얘기도 아까 전에 나온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서비스별 뭐 적절한 도구랑 표준 뭐 프레임워크를 뭐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다. 어떤 거냐면 아까 서비스 기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서비스가 굉장히 큰 거에 대해 맞는 거지. 한두 명, 여러 명, 그러니까 10명 이내에 사람들이 5명, 6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서비스는 이렇게 개발하고 저런 서비스는 저렇게 개발한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개발하진 않거든요. 제 경험상 봤을 때. 한 개의 프레임워크, 한 개의 언어를 선택해서 똑같이 다 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굉장히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 봤을 때 굉장히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가 사람들이 많이 써. 그럼 그 서비스를 괜히 굉장히 많이 늘려서 그런 트래픽 처리나 그런 걸 해줄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도전 과제는 이제 그 클라우드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즉 MSA 아키텍처를 썼을 때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일단 실리아스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일단 네트워크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되게 여러 개 떠요. 그 서비스를 다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연결시켜 주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이 서비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기존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을 배포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히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을 띄워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실리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 서버 2개 놔서 이중화시키고 DB도 이중화시키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일단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로 해서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새로 예산 받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자원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럼 2개, 3개. 그리고 연말이야. 이 서비스는 연말에 좀 많이 써. 그럼 많이 늘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되게 좋은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없다고 돼 있는 거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나 서비스기 여러 개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같은 곳에 있어도 로컬 한 통에 있어서 그냥 API 호출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게 메소드 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느리겠죠. 개발할 때는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잘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많이 갔을 때, 한 서비스가 되게 부하가 많이 갔을 때 다른 서비스를 그 부하가 많은 서비스가 호출을 당했을 때 응답을 잘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테스트나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테스트는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성숙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되게 굉장히 고급된 개발자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해봤으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회로 차단기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도입해서 내가 A라는 서비스가 부하가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B라는 서비스가 A라는 서비스 호출했어요. 호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내가 한 번 호출했을 때 얘가 응답이 없으면 한 2-3번 더 호출하게 그 패턴을 만들다든가 얘가 호출했는데 얘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그냥 보내준다든가 그런 패턴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한 대표가 돼 있는데 이 무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여러 개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쪽 투표로 어플리케이션 되게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모놀리틱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나 그런 거에 대한 추적을 거의 그게 어차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으면 또 2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런 서비스가 되게 여러 개 있으면 추적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제 안전한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안전한 네트워크는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 호출할 리가 없잖아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비스랑 서비스끼리 호출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랑 서비스끼리 대부분 이제 HTTP나 그런 그 웹 서비스나 뭐 그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데 그럴 때 좀 더 안전하게 SSL이나 그런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호출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호출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인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호출할 수 없게 그런 어느 정도 보안의 그런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토폴로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연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연결 같은 경우에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그냥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뀌지 않죠. 근데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언제든지 배포되고 없어지고 배포되고 없어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특히 A라는 서비스에서 B라는 서비스로 IP를 호출했어요. 그 IP로 서비스인데 B 다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B 다시 IP로 그 IP가 새로운 IP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B 다시라는 IP를 내가 알아야만 호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등록하고 호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랑 서비스끼리 호출할 때는 IP 대신에 DNS를 대부분 많이 호출하거든요. 그런 DNS를 호출하는 방식이 그 인프라적으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DNS 디스커버리라는 DNS 서버를 올려서 서비스 앱이 배포할 때마다 거기다 계속 등록해가지고 A라는 서비스 그 DNS랑 IP는 이거고 B라는 서비스는 이거고 B 다시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DNS만 호출해.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적어도 되는데 이제 모놀리틱에서 서비스를 되게 여러 개 나누잖아요. 그 서비스 자체가 커졌어요. 커졌기 때문에 관리자 한 명이서 관리하기는 좀 힘든다.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송 비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로 계속 전송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전송하려다 보면 직렬화랑 역직렬화, 이런 시리얼라이징, 디시리얼라이징 하는데 직렬화랑 직렬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비스랑 서비스끼리 서로 호출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을 할 때 그 호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직렬화를 한다는 거는 이게 누락이나 그런 걸 없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변환을 시켜주는 방식이 SOAP, XML, JSON, 바이너리 프로토콜 돼 있는데 이 순서가 비용이 많이 드는 순서예요. SOAP하고 XML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 JSON 방식이 그 다음이고요. 바이너리 프로토콜이 제일 적은 방식으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랑 서비스끼리는 계속 호출해야 돼. 너무 많이 호출해야 돼. 그러면 이제 SOAP이나 XML 방식보다는 JSON이나 바이너리 프로토콜 방식을 좀 더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런 전송 비용이나 그런 것들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 CPU랑 메모리를 쓴다는 거거든요. CPU랑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건 결국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CPU를 써야 돼. 그러면 CPU를 써야 되면 비용을 돌려서 확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하느냐, 나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앱을 계속 배포를 할 때 모놀리틱 같은 거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CPU 메모리는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 클라우드에서 네이티브 방식으로 MSA 방식으로 배포를 하면 내가 몇 코어에 몇 기가의 거를 배포를 할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서비스는 0.5코어에 500메가를 배포하고 A 다시 서비스는 1코어에 1기가를 배포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항상 동일한 CPU랑 메모리를 배포해야 된다. 동일한 리소스를 배포할수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모놀리틱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프로비저닝, 내가 언제든지 원할 게 배포하고 늘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1년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내가 MSA 방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얼만큼 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그 표 있을 때 표에서 한번 본인들의 시스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시스템들이 우리는 어떤 단계 정도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과 디버깅인데요. 일단 분산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건 서비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모니터링 한 개였잖아요. 한 개는 모니터링이 좀 편하죠. 근데 서비스가 20개, 30개씩 떠 있어요. 그 서비스를 다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자동화 효율되어 있는 매트릭이라고 얘기했는데, 매트릭은 결국은 키값. 내가 이런 A라는 서비스가 CPU가 메모리 어떻고 트래픽을 어떻게 하고 얘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모노틱은 그 로그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서비스가 하나니까.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앱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돼 있고 그러면 로그가 계속 여러 개 떨어지겠죠. 그 로그 방식도 어떻게 서비스나 서비스 간의 로그를 추적하는지 되게 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B라는 서비스가 C라는 서비스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거 서비스를 따라가면서 중간에 에러가 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그 로그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니터링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방식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사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의 생산성이 과연 무조건 좋으냐? 라는 거는 이제 마틴 파울러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이런 생산성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복잡도가 낮으면 당연히 모노리틱의 생산성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게 가로가 이제 복잡도고요. 위에 있는 게 생산성입니다. 녹색이 모노리틱이고 이제 파란색이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이 얘기는 곧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산성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좀 낮고 모노리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으면 모노리틱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을 굳이 내가 되게 간단한 시인데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잘게 쪼개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고민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꼭 MSL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꼭 항상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랑 MSL랑 접목돼서 나오는군요. 클라우드는 MSL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에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MSA냐? 아닌 거냐? 근데 그거는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느냐,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꼭 이렇게 MSA로 만들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좀 접목돼서 네이티브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기보다는 MSA 서비스, 여러 개 분산돼서 나오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거. 본인 사용하시는 시스템들이 우리 시스템은 되게 간단한 거니까 MSA나 그런 걸 많이 쪼개지 말고 간단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처럼 비슷하게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모노리틱으로 가자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성숙도인데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맨 아래 단계는 당연히 모노리틱이고 DB도 하나로 돼 있고 기존의 인프라도 물리적인 서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인프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워터볼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발전된 방식은 이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통일돼서 갖고 오는 거고 DB도 이제 NoSQL이나 가벼운 DB를 쓴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VM. 그래서 인프라는 이제 파스트나 클라우드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일단 클라우드 올라가 있다. 클라우드에서 VM, 버추얼 머신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인프라도 이제 모니터링 자체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CI/CD. 근데 CI/C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툴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레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데이터베이스 폴리그낫이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DB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인프라도 이제 클라우드 쓰고 있다. 모니터링도 APM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 자체도 인프라에 다 의존적인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한다. 맨 마지막 최상위 단계는 이제 API 센트릭에서 API를 다 모아서 API로 다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다 정제한 다음에 그 데이터 정제된 걸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 자체도 서비 컨테이너 방식으로 개발해서 보낸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세서는 데브옵스다.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하는 걸 예전에 제가 드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내가 내 성향을 분석해서 그런 비슷한 걸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내가 가장 더 살만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물건을 산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가로 이게 추가 검색 추천해 주는 거죠. 추천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DB나 그런 자체로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야 바로바로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최상위 그 레벨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쿠버네티스의 메모리 상정시 고려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클라우드에서 내가 올라갔을 때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게 기본 노드, 쿠버넷,
그다음에 파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컨테이너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원래 OS가 하나 있어야겠죠. 물리적인 OS에 대한 용량을 메모리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 OS가 또 있어요. 컨테이너 쓰는 OS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인프라적인 어플리케이션 메모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뭐 아마존,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의 뭐 60%에서 70% 정도밖에 쓸 수 없다. 그 얘기는 곧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모놀리틱이 사기가 메모를 썼으니 모놀리틱은 사기가 썼으니 클라우드 전환하면 그냥 사기가 써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기가보다 좀 더 높은 메모리에 있는 그 자원을 구매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많이 비슷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하면 비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는 싸다. 클라우드는 되게 저렴한 비용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항상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스택이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클라우드 비용을 먼저 제가 고민해 봤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비용이 싸다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 조그만 기업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늘려야지. 그러면 초기 비용이 싸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기 비용이 쌀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비용을 포함이 안 시키잖아요. 하지만 운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 비용이 그런 게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SI는 다 비슷하실 겁니다. 예산 받아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이제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예산을 책정하겠죠. 우리 전환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뭐 1억 정도 들 거야. 기존의 시스템이 한 연간에 한 얼마 들었으니까 이걸 얼마 전환하면 그렇게 예산을 상정하는데 레거시에서 클라우드 전환할 때 비용 산정, 사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 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해봐야 안다. 약간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클라우드 프로젝트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프로젝트 진행된 걸 봤는데 초기 비용은 좀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물론 뭐 컨설팅이나 뭐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분석해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요 라고 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특정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비용을 소요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뭐 지도에서 사용자 위치를 계속 찍어가지고 DB에 넣는 건데 처음에는 그 DB에 넣을 때 보니까 이런 그 특정 그 서비스의 그 DB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일정 트래픽이 넘어가면 원래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정 트래픽이 넘어가면 그냥 일단 TV를 오면 기다렸다가 뭐 TV 리서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솔루션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만든 이 DB의 방식은 특정 트래픽이 넘어가면 그냥 인서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인서트가 안 되니까 그 비용을 굉장히 늘려야 됐었어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클라우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중간에 나온 거잖아요. 중간에 나온다고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120만 원이 필요해. 20만 원을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런 증액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원래 생각한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잡아서 그런 버퍼나 그런 걸 좀 많이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비용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비용 관련 문제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 비용과 마찬가지 다른 그런 같은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여러 개 쪼개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한 개의 모노리틱보다 10개의 서비스가 당연히 비용이 비쌀 거고요. 10개보다 20개가 당연히 더 비용이 비쌀 겁니다. 그런 비용 문제나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어느 정도 성패가 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클라우드에서 그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게 두 가지 정도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전체적으로 빅뱅 방식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한 겁니다. 재개발하는 겁니다. 재개발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MSA는 왜 MSA 썼느냐, 그럼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의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전 과제들 있잖아요. 그런 도전 과제들 해결하려고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운영도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 올라가는데 그 비용을 다 우리가
그런 거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쓸 때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네이티브나 그런 클라우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클라우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작년에 이제 올해 잠깐 진행했던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시스템을 그냥 전환하는 거죠. 클라우드로. 어떻게 전환하냐면 VM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IaaS라고 부르는 그 방식을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거죠. 올릴 때 성정활동 있던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언제까지 많이 올려야 되니 최초에 시작할 때는 가장 사용이 적고 오래된 시스템들, 물론 오래된 시스템 사용 좀 적을 수 있겠죠. 오래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자라고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투입돼서 이제 기술적인 거 어느 정도 이게 해결하고 했는데 제가 두 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개는 성공을 했고 한 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서블릿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성공해서 클라우드 올려놨고 그거를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개의 방식은 EJB 방식, 자바 엔터프라이즈 빈 방식으로 예전에 썼던 방식입니다. 두 개 다 한 시스템이 한 10년 정도 됐던 방식들이고요. 여기 나온 건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은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고 사용자 빈도가 적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은 처음부터 시스템 만들 때 있진 않았겠죠. 중간에 오셨죠. 중간에 투입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프로세스나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걸 전환하고 하는데 이제 EJB 같은 방식에는 와스에 되게 종속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오래된 시스템을 옮기다 보니까 다 버전들을 올리고 그런 와스도 다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웹로직이나 웹스피어도 뭐 제우스로 바꾸고 오라클도 버전 올리고 그런 거 다 버전 올리는데 같은 DB 같은 경우에는 DB에서 버전 올리는데 크게 이슈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와스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도 서블릿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EJB 방식은 EJB하고 와스랑 너무 종속적인 결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호출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수정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한 개의 서비스를 수정했는데 얘는 수정한 서비스에 대한 로고도 안 나오고 수정했는데 반영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와서 전문가도 불러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건 서비스를 전환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서비스 그냥 오래된 거니까 간단하게 옮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또 한 가지는 그 오래된 시스템들, 특히 10년 넘은 그런 시스템들, 뭐 자바 버전 같은 경우는 1.4, 1.5 그렇게 쓰는 시스템들은 보면 1.4의 특정 자바에 쓰는 API들이 1.8이나 자바 11번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API들이 사라져요. 물론 API들은 당연히 우리 특정 버전 넘어가면 사라질 거야라고 이렇게 다 공고하고 없애지만 그러니까 와스나 DB 버전도 많이 올라갔지만 자바 버전도 같이 올렸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많이 안 쓰고 그런 디플리케이트 되고 많이 안 쓰고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되는 버전이니까 그 원래 버전을 같이 올리거든요.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버전도 사라졌어요. 그럼 그걸 또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이 걸려서 많이 하나는 전환 못 한다는 그 약간 아쉬운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많이 전환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간단한 방식이 리프트 앤 시프트로 해서 그냥 소스 들여다 그냥 넘기면 되는 간단한 방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죠. 기존에 옛날에 쓰던 와스나 DB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계약해서 버전 올리고 할 때 꼭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로컬이나 그런 데다가 소스 다 봐서 테스트 해봐라.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스템 형상 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결국 그거거든요. 형상 관리. 소스 코드 관리가 정확히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시스템 자체가 10년 넘고 예전에 형상 관리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10년 넘고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라서 형상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시스템이 기존에 형상 관리는 원래 다 되고 있었어요. 다 안 된 거네. 되고 있었는데 그 되고 있는 소스를 받아서 그 소스를 반영했더니 제대로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소스를 받아서 디컴파일 해가지고 소스를 다시 원래 걸로 만들어서 다시 돌리니까 오늘 소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오래되는 시스템들은 그런 소스 관리, 그 형상 관리가 정확하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형상 관리가 잘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의 형상 관리가 잘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가장 간단한 건 운영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형상 관리를 다 받아서 새로 하나 그냥 올려주세요. 똑같이 성질표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방식이 생기냐면, 저도 이제 운영을 해보고 개발도 많이 해봤지만, 저도 운영자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의 일정 부분 소스, 예를 들어 JSP나 HTML이나 그런 걸 변경할 수 있으면 서버에 바로 올리잖아요. 서버에 바로 올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형상관리 소스에다가 다 거기다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형상관리에 넣고 그 형상관리에 넣었던 소스를 서버에 배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급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배포하고 시간 지나고 다른 거 뭐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럼 그 소스는 운영 서버에는 반영됐지만 형상관리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서버에 직접 배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냐면, 내가 소스를 형상관리에 집어넣고 형상관리에서 그 소스를 받아다가 그 서버에서 빌드를 하고 그냥 배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관리가 정확하게 100%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서버에 직접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관리를 통해서 배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그 서버를 다 건들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형상관리 뭐 이런 거 고민 좀 해보다가, 클라우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통배포라고 표현하거든요. 통배포를 이렇게 배포하다 보니까 그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픈을 할 때 첨부 파일이랑 DB 용량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첨부 파일이나 DB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있잖아요. 첨부 파일이나 DB 용량이 굉장히 많으면 그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전환할 때 다 DB 네트워크 통해서 뭐 DB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받아다가 다 넣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할 때 항상 트래픽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거기다 뭐 CD 같은 USB 같은 거 외장하드 꽂아가지고 그냥 복사할 거야 라고 하면 가장 좋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클라우드 서버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통합센터 가가지고 우리 거기 들어가서 직접 USB를 꽂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거기다 뭐 보안이 되게 엄격해서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고, 엄청 큰 용량이나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 받는데도 뭐 얼마 걸리고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면 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트래픽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잖아요. 이 회선이 뭐 100메가짜리야. 근데 나만 쓰는 게 아니야. 여러 개 시스템들이 같이 써.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10메가밖에 없어. 그러면 하루에 10메가씩 해서 계속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 오픈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계속 전송만 해요. 왜냐면 그 트래픽을 내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걸 위한 전용망을 내가 돈을 내서 따로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정도 따로 쓰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비용이 잡아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오픈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빨리 오픈을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DB까지 다 DB에 덤프를 떠가지고 한 방에 다 넣을 거야. 근데 넣는데 한 2, 3일 걸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시연하는 부분들인데, 시연하는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시연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좀 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장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타도 이제 도커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도커 기반으로 다 빌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 왼쪽에는 컨테이너 기반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나온 게 VM, 버추얼 머신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라는 게 간단하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지는 뭐 이제 이미지라는 걸 컨테이너 이렇게 만든다,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실제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파스타 4.0부터 쿠버네티스가 들어와서 5.0에 좀 고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도 그 쿠버네티스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환경 자체를 이제 제 노트북에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원래 가장 실제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접목했지만, 위에 있는 인그레스, 서비스, 파드,
대한 내용만 작성해서 배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들, 즉 인그레스가 하는 일은 해당 URL을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보내주는 겁니다. A라는 URL 들었으면 A라는 서비스 보내주고 B라는 URL 들었으면 B라는 서비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정한 거는 example2라는 도메인에 애플이라는 URL 들어오면 애플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캐롯으로 들어오면 캐롯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선언한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서비스에 애플이라는 파드, 애플이라는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은 거고요.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미지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네임스페이스는 어떤 거고 뭐 파드 이름은 어떤 거다. 라는 거 이렇게 실제 코드로 작성해서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 만든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실제로 뭐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에 도커를 설치해서 쿠버네티스 어떻게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로컬 환경에 그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프로젝트 현재 지금 클라우드 프로젝트 새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제 노트북에다 이런 방식으로 설치해가지고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커 같은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탑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간단하게 클릭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코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 그래서 이제 인프라에 관련돼 있는 이런 와스라든가 이런 인프라 내용 자체도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인프라 담당자와 개발자들이 중간에 관계가 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인그레스나 그런 뭐 파드나 이런 서비스들을 배포하는 담당자 자체가 인프라 담당자 배포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패키징 매니저나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배포를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환경에 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설정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환경은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로컬 환경. 사용자가 뭐 로컬호스트에 포트가 나눠져 있겠죠. 808에 뭐 애플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808을 호출하고 캐롯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808을 호출한다. 이런 방식이 로컬 방식이고요. 이걸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면 사용자는 하나의 도메인만 호출을 하고 도메인의 컨텍스트 패스를 나눠서 인그레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한다. 실제로 제 클라우드 환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하나만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로컬 환경은 내가 테스트하는 환경이죠. 테스트 환경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컬 환경 테스트할 때는 왼쪽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경 자체를 클라우드 올릴 때는 오른쪽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놀리틱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이제 로컬 환경에서는 왼쪽 방식으로 돼 있는 거고 오른쪽 방식은 내 클라우드 올렸을 때 쓰는 방식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다 배포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이런 그 쿠버네티스나 그런 거 사용할 때 이런 툴을 활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모니터링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참고문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